여러분, 작년보다 지금 경제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말합니다. 수출 회복, 성장률 2%, 고용률 역대 최고. 언론은 연일 장밋빛 팡파르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체감 경기는 어떻습니까?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채우다가 계산대 앞에서 몇 가지를 다시 내려놓은 적 없으십니까? 점심 메뉴를 고르다가 결국 편의점 도시락으로 발걸음을 돌린 적 없으신가요? 월급이 들어와도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대출 이자는 매달 빠짐없이 나가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나라는 부자가 됐다는데 왜 내 주머니는 점점 비어가고 있을까요? 왜 거리는 임대문의 스티커로 도배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견고한 댐에는 이미 금이 갔습니다.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공식 통계 뒤에 숨어 있는 숫자들, 지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살펴볼 거니까요. 경제적 어려움은 서서히 다가옵니다. 조용히 우리 삶의 기반을 약화시키다가 어느 순간 현실로 다가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저축은 줄어드는데 빚은 늘어나고 여유가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경제적 어려움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회는 정반대입니다. 기회는 요란하게 옵니다. 지금처럼 위기 신호가 굉음을 낼 때 그 소리를 듣고 미리 움직인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IMF 때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누군가는 몰락했지만 누군가는 헐값에 자산을 사들이며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탔습니다. 감정을 뺀 차가운 숫자로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소름 끼치는 숫자의 진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2% 초반을 달성할 거라고 말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이 1%대 성장에 허덕일 때 2%면 선방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완만한 회복세, 수출 호조, 듣기 좋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2%라는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구조가 불안정합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라는 하나의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의 반도체 수출 실적이 전체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나머지 산업들의 성장은 사실상 정체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보는 긍정적인 경제 뉴스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 산업의 회복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정부는 2025년 전망을 발표하며 하반기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한국은행과 KDI는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전망치가 자주 변경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공식 통계보다 자신이 느끼는 경기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한편 언론에서는 수출 역대 최대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냅니다. 이런 뉴스만 보면 경제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성과가 우리 생활까지 이어지고 있을까요? 대기업의 실적 개선이 가계소득 증가로 연결되고 있을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작년보다 올해 씀씀이가 더 늘어나셨나요? 쓸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기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반대죠. 배달 대신 포장을 선택하고 외식 횟수를 줄이고 고정 지출을 하나씩 점검하게 되지 않으셨나요? 이게 바로 체감 경기입니다. 지표상으로는 GDP가 성장한다고 하는데 내 삶의 질은 뒷걸음질 치는 현상. 경제학적으로는 GDP와 국민 총소득이라 불리는 GNI의 괴리라고 합니다. 나라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 팔았는데 정작 국민들의 구매력은 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체감 경기가 말해주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시적 조정이다, 물가는 안정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경제 심리 위축을 방지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자영업 폐업률, 연체율, 미분양 주택 수
이 모든 숫자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식당 예약 장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손님이 얼마나 왔는지는 동행지수, 어제 얼마나 팔았는지는 후행지수입니다. 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내일, 다음 달 예약이 얼마나 찼는지 확인하는 선행지수입니다. 지금 한국경제의 예약 장부는 어떻습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었고 기업들은 투자를 미루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이 내수회복세가 더디다라고 점잖게 표현하지만 번역하면 사람들이 지갑을 완전히 닫아버려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치 외줄타기 고개사처럼요. 그런데 그나마 받쳐주던 안전그물인 내수가 찢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냐고요? 여러분, 평범한 30대 직장인 김대리를 생각해 보세요. 영끌에서 산아파트 대출 이자가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월급은 3년째 동결인데 점심값은 10,000원을 훌쩍 넘습니다. 김대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소비할 때가 아니야. 일단 빚부터 갚자. 이런 상황에서 김대리가 소비를 할까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게 바로 예비적 저축이 아니라 생존적 긴축입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김대리처럼 지갑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 식당 사장님 매출이 줄어듭니다. 사장님은 알바생을 자릅니다. 잘린 알바생은 소비를 더 줄입니다. 결국 기업의 물건이 안 팔리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의 고리에 한국 경제가 지금 아주 깊숙이 빠져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최근 자영업자 폐업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거리의 가게 10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폐업한 사장님들은 어디로 갈까요? 빚더미에 앉은 채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과거 경제 위기를 겪을 때마다 소비는 마치 계단처럼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곤 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모두 V자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은 다릅니다. 떨어진 소비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L자형 침체, 즉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돈을 조금 푼다고 금리를 0.25%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엔 다를까요? 왜 이 경기 침체는 쉽게 끝나지 않고 늪처럼 우리를 빨아들이고 있을까요?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뼈와 장기가 망가진 만성질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감출 수 없는 세 가지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출 경쟁력의 구조적 하락입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건 초등학생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 구조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착시를 기억하시죠? 전체 수출의 20% 가까이를 반도체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범용 반도체 시장은 이미 중국이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전기차 캐즘에 트럼프의 관세 폭탄까지 예고되어 있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에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예전처럼 전 세계에 물건을 펑펑 팔 수 없게 됐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줍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의 방아쇠를 당긴 게 바로 수출 경쟁력 약화와 트럼프 2.0이라는 외부 충격입니다. 두 번째, 감당 불가능한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90%를 넘나듭니다. 이는 스위스, 호주, 캐나다와 네덜란드를 이은 세계 5위 수준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빚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빚의 질이 최악입니다.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변동금리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고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금리가 오르면 그 충격을 가계가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칩시다.
금리가 2%일 땐 1년에 이자만 600만 원이면 됐습니다. 하지만 5%가 되면 1,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2배 넘게 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줄이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내수 진작책을 써도 빚 갚느라 쓸 돈이 없는 사람들에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가계부채가 만든 소비의 동맥경화입니다. 세 번째, 바닥을 드러낸 잠재 성장률입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한 나라가 인플레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기초 체력입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5%대에서 2010년대 3%대, 지금은 2%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어떤 기관은 1%대, 심지어 0%대를 경고하기도 합니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경제라는 엔진 자체가 낡고 녹슬어서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속도가 안 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입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납니다. 기업은 한국에 투자를 안 하고 공장을 해외로 옮깁니다. 혁신은 규제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예전처럼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시동이 안 걸리는 차에 기름만 붓고 있는 꼴이죠. 이게 바로 저성장 고착화의 공포입니다. 이 외에도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환 방파제인 외평기금까지 털어쓰는 정부의 위험한 고개까지 겹쳐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경제는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닌 구조적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구조적 침체가 과연 우리 삶에 어떤 모습을 하고 찾아올까요? 구체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먼저 당신의 직장입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 어떠신가요? 신규 채용 공고가 올라오던가요? 아니면 비상경영, 희망퇴직 같은 단어가 들리던가요? 아마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대기업조차 마른 수건을 짜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면요? 40대, 50대 가장이 한번 밀려나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예전 연봉, 예전 대우를 받는 재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눈높이를 낮춰 단기계약직이나 저임금 서비스직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떨어지는 첫 번째 계단입니다. 자영업은 더 힘듭니다. 치킨집, 카페, 편의점, 무엇을 하든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가게는 넘쳐나는데 손님은 없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주말도 없이 일했는데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나니 알바비보다 못한 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대출 이자는 계속 오르고 원금 상환 독촉은 시작됩니다. 결국 폐업을 결심하지만 철거비가 없어서 가게 문도 못 닫는 사장님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100만 폐업 시대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당신에게 또는 당신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불패 신화? 이제는 옛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으십니까? 인구는 줄고 살 사람은 없는데 금리는 높습니다. 더 무서운 건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바로 거래 실종입니다. 팔고 싶어도 사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깔고 앉아 있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어 라면을 먹어야 하는 하우스푸어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이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자산이 얼어붙어 현금화되지 않는 공포입니다. 주식은 어떨까요? 최근 코스피는 4천선을 터치하며 마치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내 기업이 성장해서 아니면 드디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해서 아닙니다. 이미 절대 다수의 기업은 어닝 쇼크를 내고 있고 반도체 몇 개월 뺀 나머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이미 지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지수는 4천이라는데 내 계좌는 파란불인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화려한 지수 상승은 대형주 몇 개가 만들어낸 잔인한 착시입니다. 결국 자산시장에서도 노동시장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줄 안전지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 답이 없어 보입니다. 절망적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앉아서 당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아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파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자산 구조를 재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동산에만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면 분산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도 좋지만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도 함께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배당주, 채권, 리츠처럼 정기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불황기에는 현금의 가치가 높아지지만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은 그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달러 같은 외화 자산도 일부 보유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부채 관리가 중요합니다. 금리가 높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DSR 규제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이나 카드론 같은 고금리 부채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환을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자산을 정리해서 부채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산 가격이 조정되는 시기에는 부채 부담이 적고 현금 여력이 있는 쪽이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원 다변화와 역량 개발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곳의 소득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확실한 시기에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 등 추가 소득원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지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쌓아가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더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만 본인의 능력과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자산이 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역량으로 다른 곳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만약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영업의 몰락, 건설사의 줄도산, 세수 펑크, 이 모든 것이 보내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통계와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실제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지갑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장바구니는 알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 경고 신호들을 지나치며 아직은 괜찮겠지 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할 것인가?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빚을 줄이고 나만의 무기를 갈고 닦으십시오. 이게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겨울은 길고 혹독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자산을 잃고 희망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오늘 이 경고를 듣고 준비한 여러분들이죠.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되어야 합니다. 경기 침체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정부 정책만으로는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준비가 중요한 시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아는 것만이, 그리고 준비하는 것만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